그러면은 다시 이야기를 해보죠. 울버린과 로라의 관계를 보여주는 디테일도 되게 재밌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뭐 우리는 클로만 봐도 아 이게 부녀 관계다라는 짐작을 할 수가 있지만 그것 말고 성격도 완전 똑같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였는데 그 로라가 이제 노스 다코타로 가자고 엄청 떼를 쓰는데 로건이 그거 없는 거야 라고 엄청 뭐라고 하는데 결국은 지잖아요. 그래서 뭐 물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그런 말도 생각이 나지만 그거보다는 저는 진짜 부전여전의 디테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로라가 편의점에서 돈도 안 내고 막 과자 집어먹고 선글라스 끼고 하는데 로건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하지만 자기도 똑같은 씨가 집어들고 그냥 나가버리고 그런 것들이 되게 아빠와 딸의 닮은 모습을 보여주는 약간 재밌는 장치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울버린은 이게 거기 가봤자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부분도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은 이제 거기에 가면은 천국 뭐라고 거기 영화에서 뭐라고 에덴. 에덴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은 또 상징적인 에덴이 있는 거잖아요. 그 아이들이 거기서 일종의 꼬뮌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그렇죠. 꼬뮌 어쨌든 간에 다음 세대로서의 아이들이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꼰대인 울버린은 퇴장할 때가 됐다. 근데 그게 제가 정확히 잘 못 들은 것 같긴 한데 에덴으로 가기 위해서 에덴은 캐나다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좌표로 가서 캐나다로 가기 위한 그 어떻게 묘사가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캐나다로 가는 게 에덴을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에덴은 이제 노스 다코타에 있는 거죠. 그렇구나.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에 가면 이제 다시 그 뭔가 있겠죠. 일단은 뭔가 새로운 게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결국에는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것만 하면 어떻게든 될 것 같은데 이걸 해보니까 생각했던 것처럼 돌아오는 결과는 없는데 하지만 그 다음 단계가 보이는 그래서 끝없이 고통받아야 되는 저는 그 노스다코타의 그 공간을 에덴이라고 생각하면 또 재밌는 게 이거를 아이들이 생각해낸 건 분명히 로건의 말처럼 만화책을 보고였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애들이 갔겠죠, 탈출을 해서.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 자기들만의 에덴을 만드는 세대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긍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저도 부분에서. 긍정적이라는 생각으로 말한 건데 제가 말하는 게 부정적이었나 보죠?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아이들의 그런 약간 아이들을 조금 너무 애 취급하지 않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아까 아빠와 딸 부전여전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저는 그런 게 재밌었어요. 그 로라가 사실 거의 모글리 같은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회가 아닌 공간에서만 길러져서 늑대소년 같은 아이인데 기본적인 사회 예절 같은 거를 어쨌든 그런 거 알려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잖아요. 그거를 로건이 되게 서툴지만 불친절하지만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기가 좋았고 또 하나는 로라가 이제 밖으로 나와서 뭐 로건한테 그런 걸 배우기도 하지만 자기가 스스로 보고 느끼면서 배워가는 장면이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프로페서를 묻어주고 나서 로건이 막 차에다가 분풀이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는 로라를 꽤 오래 보여주는데 저는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왜냐면 로라라는 아이 자체가 살인 기계가 되도록 길러진 아이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거에 대한 감정적인 무게를 전혀 모르고 있던 아이인데 그 로건이 그렇게 차에다가 막 분풀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런 게 죽음이구나 이런 걸 배워가는 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런 면에서 또 약간 이상한 게 결국 그 애들 보면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쵸. 네, 그게 저는 살인 경기 같지 않죠. 네, 그런 면에서 너무 삐걱거리는 것 같아요. 저는. 로라만 그랬어요. 네, 로라만 그래요. 조금 삐걱거리네요. 그 다른 애들은 사실 오히려 굉장히 정말 진짜 애들처럼 그려져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그 부분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애들이 정말 어른이 보는 애들의 모습을 그냥 갖다 놓은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게 좀 속상하더라고요. 만약에 정말 다음 세대에 대한 희망으로서 만약에 그 애들을 갖다 놨다면은 그 시선은 좀 이상한 시선인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그 악의 편에 있었던 알칼라이 트랜시젠이라는 회사도 저는 재밌었던 게
그 라이스 박사가 뭐 자기 소개를 하잖아요. 그 웨폰 X 프로젝트의 관계자의 뭐 아들이라 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는데 그게 사실 팬들이 아닌 사람이 그냥 로건만 딱 보러 갔을 때는 별로 와닿지 않는 설정일 것 같아요. 특히나 로건이 그 도널드라는 사람한테 처음으로 명함을 받고 명함에 알칼라이라는 말을 보고 욕을 내뱉잖아요. 네. 그거를 시리즈를 모르는 사람이면 뭐야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으로서 그럼 왜 그런 거죠? 아까 울버린 오리지널 트릴로지를 보면 로건이 과거에 알칼라이 호수라는 비밀 기지에서 웨폰 X라는 실험을 당해요. 그래서 원래 뮤턴트로 태어났을 때는 클로가 막 약간 뼈다귀 모양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훨씬 더 강력한 강철의 아담한티움으로 교체하고 뭐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비인간적이고 마치 이 로건에서의 10대 뮤턴트들이 겪은 것과 비슷한 일이거든요. 근데 네. 그게 정확히 그 라이스 박사라고 하는 그 아들 세대에 의해서 또 반복이 되고 울버린의 딸 세대가 또 그걸 똑같이 겪고 있기 때문에 어떤 뭐라 해야 되지? 울버린이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굳이 정말 DNA 학적으로 아빠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설정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울버린 자체가 프로페서랑 좀 달리 원래 인도주의적인 사람이 아니라 좀 자기가 아끼는 사람들한테 마음을 쏟고 그 사람들이 다쳤을 때 복수심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울버린의 그런 약간 짐승 같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정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캐릭터가 잘 드러나는 설정인 것 같기도 해요. 좀 그런 확장해서 보자면. 그런 점에서 확실히 이해는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마음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 대상을 더 늘리면은 자기가 힘들 게 너무 뻔히 보여가지고 되게 속상하고 갑자기 든 생각인데 그러고 보면 그 알칼라이 그 노란 머리 이름 뭐죠? 도널드 트럼프라고 해둡시다. 그 도널드 트럼프를 처음은 아니고 그냥 도널드라고 하면 안 될까요? 알았어요. 처음 만났을 때 말고. 처음 말씀하실 그 찾아왔을 때 그 머리를 때려가지고 쓰러뜨리잖아요. 사실 처음에 그것도 약간 저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 되게 그 장면이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데 재밌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이 그러니까 교훈을 못 얻는 거예요. 그때 바로 그냥 죽여버려야지. 뭘 그거를 어디 가서 던져주려고 그래. 진짜 속상하게. 맞아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울버린 자체가 어쨌든 골칫덩어리에서 최대한 피해 있으려고 하는 캐릭터다 보니 그냥 최대한 능력을 쓰지 않고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이 로건에서는. 그거는 맞아요. 그거는 맞는데 내 말은 그래도 인간이, 죽일 놈은 죽여야 된다는?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인간이 정말로 피하려면 그렇게 행동을 안 할 거예요. 이 사람을 보면은. 이게 딱 보면은 전형적인 이게 주인공의 가오가 딱 들어가 있는 게 나 진짜 힘드니까 가라. 가. 허세 부리는 거죠. 진짜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일리가 있네요. 뭐 물론 영화적 설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정말 피하려는 태도는 저 사실 아니라고 사실 좀 느껴가지고 뭐 마음에 안 드는 걸로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 저는 이 영화가 어디 영화제에서 박수 받고 베를린 영화제에서 아무튼간에 그렇게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게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약간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아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듯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디테일함이. 저는 이 영화가 좋았던 이유 중에 이게 반박이 될지 모르겠는데 반박까지는 아닐 것 같지만 사실 엑스맨 시리즈 중에서도 제일 좋았던 작품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한 발 물러나는 게 되지만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도 잠깐 말을 했지만 그 엑스맨 1편에서 로건이 로그라는 캐릭터와 어떤 보호자와 뭐라고 해야 되지? 부모와 어린이, 자식 이런 관계를 한번 겪잖아요. 근데 또 그 로그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지켜주지는 못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상처가 있는 캐릭터인데 이제 로라를 만나서 로라에 대해서 처음에 거부 반응을 보인 것도 그런 트라우마가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번 영화를 통해서는 조금 더 이제 로라를
구해주면서 끝이 나면서 이게 엑스맨 시리즈가 하나의 원을 그리게 된 것 같아서 뭐 엑스맨 시리즈 전체로는 모르겠지만 휴잭맨의 울버린에게 굉장히 적절한 마무리였던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그 에덴에서 아이들이 장난으로 수염을 깎아주는 것도 그게 엑스맨 초창기에 활동하던 시절의 수염 모양이잖아요. 그런 게 약간 약간 이렇게 막 이렇게 돼. 근데 그런 게 약간 원을 그리면서 굉장히 좋은 마무리가 돼서 저는 그런 의미만으로도 좀 좋았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저도 시리즈 전체에서 봤을 때는 좀 굉장히 제 입장에서 스타워즈는 약간 할배 약간 느낌이 난다면 사람으로 쳤을 때 엑스맨 시리즈는 친구 같아요. 또 엑스맨 1 나오고 이제 쭉 십몇 년간을 같이 했다는 게 엑스맨은 잘 모르겠지만 그때도 뭐 뮤턴트와 뭐 어떤 소수 인종 그런 얘기를 한다고는 했지만 사실 꿈보다 해몽이고 장난감 팔기 위한 약간 오락 영화였죠. 근데 로건까지 성장을 했다는 게 내부적으로 주제적으로. 그런데 그런 면에서 로건은 엑스맨 시리즈에서 뮤턴트 같은 영화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까지 저는 휴잭맨이 이 감독을 찾아가서 근데 그것도 약간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그 더 울버린을 찍은 감독한테 굳이 찾아서 그 얘기를 했다는 것도 휴잭맨은 그게 마음에 들었나 보네요. 아니면 뭐 이 영화의 프로모션을 위해서 그냥 약간 MSG를 첨가한 일화일 수도 있죠. 아니면은 그게 의외로 서양인 관점에서는 좀 다른 느낌이 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게 일본에서 진행된 영화다 보니까. 그게 하지만 그 뜬금없음에 많은 팬들이 실망을 했었죠. 뜬금없이 진 죽은 지도 별로 얼마 안 됐는데 막 사랑에 빠지고 그 진이 그 분인가요? 네. 울면서 죽였다는. 예. 근데 그런 면에서 오히려 또 그 로라가 진을 닮았다는 거는 확실히 역할이 있네요. 왜냐면은 지켜주고 싶게 분명히 만드는 면도 있고 그 다음에 딸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면도 더 있겠죠. 그렇죠. 네. 상상의 딸이었던 게 눈앞에 나타난 그런 느낌. 근데 그리고 저는 아까 이 영화가 엑스맨 시리즈 중에 뮤턴트라고 한 게 되게 공감이 갔던 이유 중에 엑스맨 시리즈가 항상 재밌는 게 이게 뮤턴트와 인간의 대결이 아니에요. 항상 매그니트와 찰스의 대결인데. 그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인 거예요. 왜냐면 뮤턴트 안에서 이거를 약간 소수자들, 박해당하는 소수자들, 뭐 이렇게 주변화되는 소수자들에 대한 알레고리가 맞다고 생각하고 읽었을 때 사실 그 사람들이 안 싸우고 연대를 해야 이길 수 있는 건데 그 안에서 싸우기 때문에 이게 영화에서 갈등이 되는 거고 그거를 해소하면서 이제 그들이 연대를 함으로써 그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고난을 헤쳐나가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게 사실 재미고 그게 이 엑스맨 시리즈의 좀 특이한 매력이었던 건데 로건의 경우는 아예 다른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죠. 아무래도 로건은 엑스맨 자체보다는 정말 온전한 개인에 좀 더 집중한 영화라는 생각이 드는 면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좀 전형적인 서사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한 아이를 구할 것인가 안 구할 수 있느냐 못 구하느냐의 의미라는 점에서는 이제 다만 이제 나서야 되는 사람이 이제 울버린밖에 없어가지고 그 쓸쓸함이 배가 되는 면은 있지만 사실은 뭐 이게 크게 확장시켰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오히려 대규모의 군단이 출동해서 이제 로라를 구하느냐 적들도 규모가 커지고 엑스맨 동네 사람들도 규모가 커지고 동네 사람들 그런 차이만 존재하는 거지 의외로 이야기의 전개는 다시 생각해보면 전형적인 면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큰 흐름은 어차피 다 똑같이 가는 거고 오히려 이제 디테일에서 재밌는 측면이 있는 거죠. 이 로건과 로라 그리고 찰스가 만들어가는 세 사람의 유대라거나 아니면은 뭐 그 흑인 가족과의 만남이라거나 아니면은 다시 거기서 다시 아이들과의 만남이라거나 결국에는 차이가 있다면은 본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로드무비의 형식이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구조에서는 이야기 자체가 어떻게 변하는 것보다는. 로드무비 하니까 생각나는데 그 차가 두 번 바뀌어서 3개의 차가 나오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어쨌든 그럴싸한 리무진이었고 그 다음에는 약간 중고 픽업 트럭이었고 그 다음에는 훔쳐 타는 구식 낚시 트럭 같은 건데 그렇게 약간 차만 봐도 뭔가 세대가 점점점
그 예전의 세대로 돌아가는 그런 약간 퇴보하는 느낌? 그런 게 좀 있어서 그러면서 울버린도 점점점 힘을 잃어가고 뭔가 이제 정말 일선에서 물러나야 되는 그런 나이의 사람이 되어간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도 좀 재밌었어요. 그리고 리무진을 처음에 물론 이제 알바를 하려면 리무진이든 어쨌든 번듯한 차를 몰아야 되니까 그런 게 있겠지만 리무진으로 액션을 한다는 게 좀 되게 신선했던 것 같아요. 아니 저렇게 불편한 차로 저렇게 날쌔게 도망을 다니다니 그런 생각이 좀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날쌔게 도망갈 때는 기차를 통해서 도망을 간 거죠. 아 그렇죠. 네. 기차의 힘을 이용해서. 네네. 다만 리무진으로 그런 드리프트를 한다는 게 좀 놀랍긴 하지만 비슷한 면에서 저는 이제 리무진은 자기 차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저는 재밌고 그 다음 차는 울버린을 고르고 근데 그 다음 차는 로라가 골랐다는 점에 저는 또 재밌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선택이라는 게 결국엔 그 다음 아이에게로 넘어간다는 것도 뭐 영화랑 약간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저는 리무진 관련해서 처음에 차에 총을 맞으면 안 되니까 내가 총을 맞는 그 장면이 재밌었어요. 아 그 타이어 훔쳐가는 사람들 마주쳤을 때. 네. 그쵸. 굉장히 지극히 실용주의적인 울버린다운 로건다운 이야기. 아 근데 저는 그게 진짜 뮤턴트 얘기가 전혀 없어지고 정말 인간의 얘기가 돼간다고 느낀 게 저는 초반에 말했지만 어차피 사는 게 결국 그런 거 같다고 얘기를 했던 점에서 예를 들면은 뭐 우리 노트북이나 카메라도 비싸고 떨어질 것 같으면 그냥 몸으로 맞거든요 사실 본능적으로. 그쵸. 뭐 약간 영화랑은 조금은 다른 얘기긴 한데 감남을려의 이야기였다. 보통 사람이었다. 아 저는 진짜 그런 경우 좀 여러 번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생각을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자본의 노예라서 그렇게 된다는 점에서 그런 의미에서 이 로건이 생활인으로서 사는데 결국에는 어차피 지금 뮤턴트로서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이 뮤턴트라서 가족을 못 가졌던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부양 능력이 없어서. 그런 면에서도 사실 좀 통하는 면이 있지 않나. 요즘에 3포 세대가 생각나는 네, 대목이네요. 네, 그러니까요. 이미 아버지를 부양하기도 벅찬데 네네. 잔소리하는 마누라 같은 칼리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로라가 왔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는 결국에는 감당할 능력이 안 된다. 물론 이게 돈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는 돈 문제랑 조금 다른 문제도 이 영화에는 엮여져 있지만 그래서 감당할 능력이 안 되고 그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변을 차단시켜 나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는가. 진짜 맞다고 생각해요. 특히 우버식으로 콜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으로 설정을 한 게 굉장히 맥락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버 같은 경우에 우버가 보통 부업이니까 약간 그런가요? 그러니까 뭐 요즘은 아예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처음에 시작이 내 차가 놀 때 이걸로 돈을 좀 벌어볼까? 내가 안 쓸 때 좀 남 태워주고 돈을 벌어볼까라는 식으로 시작을 한 거고 실제로 이제 우버 기사들이랑 가끔씩 얘기를 해보면 뭐 주중에는 뭐 출근을 하고 주말에는 우버를 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수입으로 살아가기가 녹록지 않은 거죠. 저는 좀 더 슬프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게 우버를 회사에서 차를 주지를 않고 본인 투자금을 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저는 접근을 하다 보니까 울버린이 리스를 하는 것도 이제 리스크를 회사에서 안 지고 개인한테 전가를 하는 요즘 세상을 어떤 비판하는 게 아닌가. 맞네요. 우버에 그 담긴 의미가 그런 게 좀 들어갈 수 있겠네요. 속상하네. 그리고 저는 우버도 2029년쯤 되면 많이 달라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9년 같은 느낌이 별로 없는 거? 특히 그 간호사의 그 영상을 볼 때도 핸드폰 충전이 다 돼가지고 중간에 쉬잖아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이게 충전이 딱 되는데 아니 저걸 아직 해결을 못했나? 아니 근데 사실은 별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없었던 게 편의점에서 그 충전기 가져갈 때 보면은 그냥 지금이에요. 맞아요. 하나도 성기가 없어. 맞아요. 그런 게 조금 아쉬운 부분. 저는 그래서 엑스맨 시리즈 자체가 과거 지향적이었고 이제는 애들로 세대 교체를 하면서 좀 미래지향적인 SF를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미래지향적이고 좀 더 물론 요즘 나오는 에일리언 시리즈도 미래지향적이지만은 좀 더 희망적인 메시지를 줬으면 좋겠어요. 희망적인 엑스맨 시리즈를 기대하고 있고요. 그 로건의 경우는
저는 사실 결국은 다시 살아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회복 능력이 굉장히 악화가 됐지만 기본적으로는 뭔가 느리게 회복이 될 수 있는 캐릭터고 뭐 결국 다시 시리즈를 불러와서 이 이후에 이야기를 하는 거에도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르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근데 잘 아시는 분보다 제가 먼저 말씀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게 그것도 삐그덕거린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죽냐고요 도대체. 능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이 인간을 죽이는 것도 너무 설정이랑 일단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뭐 일단 무덤까지 만들어가지고 십자가까지 꽂아가지고 다시 돌려가지고 X까지 만들었으면은 그리고 이 영화의 내용이라고 생각할 때 이제 좀 쉬게 해줘야죠. 그래서 저는 다시 등장시킨다는 거는 다시 등장한다면은 이 영화가 좀 우스워진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근데 한번 저 패트릭 스튜어트 자비에 프로페서 X가 엑스맨 최후의 전쟁에서 그 진 그레이라는 캐릭터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그때 또 많은 팬들이 그래서 그걸 또 최악의 시리즈 중에 하나로 꼽기도 하는데 결국 다시 돌려놨거든요. 어떻게요? 약간 자세히 얘기를 안 해줘요. 그냥 뭔가 그 뇌의 능력을 뭔가 옮겨서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시리즈가 결국 흥행이 잘 돼서 또 만들 거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요. 왜냐면은 얘는 죽었다 치고 하지만 우리 저쪽에 젊은 성걸 들어온 다른 울버린도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근데 이건 농담이고 그게 아니라 근데 이 로라가 울버린이죠 이제. 그쵸. 세대가 바뀐 거니까. 미래의 이야기라면 그게 더 재밌을 것 같긴 하네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X24는 트럭 그 육중한 트럭에 깔렸는데도 들고 일어나잖아요. 물론 힘이 좋으니까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그 돌무덤 애기들 고사리 손으로 만든 돌무덤 정도야 회복하면 얼마든지 다시 뚫고 나올 수 있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울버린이 안 죽길 바래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아니 뭐 부활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부활했는데 배우 얼굴이 바뀌었다 그러면 그걸 설명을 또 설명을 하겠죠. 얼렁뚱땅 게 또 시리즈의 특기이기 때문에 얼굴에 그냥 팍 때린 다음에 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니면 사실 이 로건이라는 게 같은 세계관의 시간 안에서 진행된다고 제작사에서도 이미 밝혔기 때문에 하는 얘기지만 그게 무슨 말이죠? 그 이전의 시리즈들과 처음에는 독립적인 이야기로 그냥 외전처럼 하려고 했었는데 제작사 쪽에서 우리가 이미 구축해놓은 이 엑스맨의 시간대 이 연대기 안에다가 이거를 위치시키자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이게 엑스맨 아포칼립스 이후에 몇십 년이 흐른 이후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아포칼립스와 그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의 엔딩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아직도 많은 부분이 20년, 30년 정도가 빈 공간으로 남아있고 또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와 로건 사이에 몇 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진 그레이는 어디로 갔으며 사이클롭스는 어디로 갔으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정말 앞으로도 왕성하게 나올 것 같고 좀 더 원래 엑스맨 시리즈 같은 이야기들도 많이 나올 여지가 있을 것 같고 기대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울버린하고 프로페서 X를 죽인 김에 이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 시간대 자체가 다음 세대의 뮤턴트들로 그렇기도 하고 그 두 사람 인생에 맞춰서 시간대를 맞추면서 미국 역사 내지는 세계 역사에 있던 순간들을 이용하잖아요. 베트남 전쟁이라든가 쿠바 미사일 위기라든가 그거는 엑스맨 시리즈뿐만 아니라 미국 영화에서 유구하게 우려먹었다는 거죠. 닉슨도 뭐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요. 근데 다음 엑스맨 시리즈가 실제로 기획이 돼 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정보는 없나요? 이제 몇 개 봤는데 말씀하세요. 근데 내용은 사실 제가 원작 코믹스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뭐 등장인물 거론되는 인물들만 봤을 때는 잘 모르겠고 그냥 2편 정도가 2017년에 제작 예정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지금 2017년 아닌가요? 맞습니다. 해서 아직 3월이니까요. 네. 2편 정도나 제작이 예정돼 있다고요? 근데 또 밀리겠죠 뭐. 근데 제가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를 일단 본 사람이라 가지고 그러면 시간대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이 영화가 웃긴 게 시간은 미래인데 배경은 과거라 가지고 맞아요. 뭐 뭔가 대단한 일이 있었나 보죠. 아니면은 그렇죠. 6년 사이에 근데 어쨌든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 엔딩이 2023년인데
그때도 이미 새로운 뮤턴트가 안 태어난 지 오래됐다는 거죠. 거의 한 20년 정도. 실수 아닌가? 그래서 좀 그게 애매해요. 그런 거에 대한 설정을 가끔씩 이게 빠그라질 때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메꿀지 뭐 그런 것도 뭐 모르겠어요. 이게 이 사이에 메꾸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알게 되겠죠. 그렇네요. 데오퓨 이후 6년 뒤가 로건이면은 20년 동안 힘들죠. 아니 상상은 가능한데 20년 동안 애들이 안 태어났으면은 데오퓨 결말에서 애들은 좀 컸어야 20살. 예, 그 정도. 10대가 아니라. 근데 이게 사실 엑스맨 시리즈 자체가 이 돌연변이들이 능력을 발현한 시기가 보통은 이제 초등학생 때 아니면 막 사춘기에 들어갈 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춘기에 대한 알레고리이기도 하잖아요. 아, 그래요? 이 뮤턴트 능력이 발현되는 게 물론 이제 매그니토 같은 캐릭터는 더 어릴 때 이제 극악의 분노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깨닫는 게 나오지만 보통은 그래요. 그래서 그 영재 학교 자체가 뭔가 이제 10대 아이들로 대부분 채워져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정말 말 그대로 학교구나. 네. 근데 20년 수업도 해요. 20년 동안 안 태어났으면은 데오퓨 시점에서는 최소 15세 이상이어야 그렇죠. 된다는. 그럴 수 있죠. 네. 뭐 근데 이야기야 뭐 어떻게든 만들면 되는 거니까. 저희가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사람들도 사실 그렇게 걱정 안 하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든 되겠지. 그리고 4D로 관람을 하신 미주사랑님의 네. 4D 관람기 좀 들어볼까요? 저는 굉장히 안 좋게 봤고요. 굉장히 안 좋게 봤고요. 존 윅하고 더불어서 일단 저희가 같이 봤을 때 화면이 와이드 스크린이었잖아요. 해서 그 로건이 처음에 기차를 이용해서 탈출할 때 추격을 벗어날 때랑 고속도로에서 이제 오토 자동화 트럭들이 이제 좌우로 왔다 갔다 할 때 그 웅장한 스케일이 많이 와닿았거든요, 시각적으로. 근데 제가 같은 극장에서 4D관을 갔는데 이건 스크린이 훨씬 작은 거예요. 4D인데 4D는 큰 화면이 있는 극장에 가서 봐야 된다는 걸 절실히 느꼈고요. 일단 4D 효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4DX 방금 그 화물기차 덕에 악당들을 따돌릴 때 샷 구성을 보면은 차 안에서 악당들을 보는 로건의 얼굴을 일단 보여줘요. 클로즈업으로. 그럼 그때 자동차 엔진의 약한 진동이 이제 꼭 들어오거든요. 엉덩이에. 깨알 같네. 그건 이제 시점이 그럼 로건한테 맞춰진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 샷이 그 기차를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서 로건을 보는 도널드 피어스네요. 도널드의 미디엄 샷을 보여줘요. 근데 그때는 기차 움직임에 따른 강한 진동을 보여주거든요. 혼란스럽게끔 되어 있네요. 예. 더 안 좋은 거는 그 다음 샷에서 이제 멀어지는 로건의 차를 보는 도널드의 시점 샷을 보여줘요. 시점 샷이라고 하기 좀 그렇죠. 왜냐면 이제 크레인이 올라가니까. 근데 그때도 여전히 기차의 강한 이제 강진이 느껴지거든요, 의자에. 제 불만이 이제 카메라하고 이야기적인 초점은 로건이 도망가는 거에 맞춰져 있어야 되고 관객이 그걸 느껴야 되는데 왜 4DX 효과는 스크린에 보이는 이미지에만 1차원적으로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4DX 효과가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는 게 일단 문제예요. 4DX 효과가 항상 카메라 위치만 방금 전처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되게 화면 안에 인물이 뒤로 넘어지거나 등에 칼에 찔리거나 충격을 받으면 관객의 등에 충격을 가하거든요. 카메라가 1인칭이건 3인칭이건 상관없이. 그렇죠. 인물이 그냥, 주연이냐 엑스트라도 상관없고. 건덕지만 있으면 그냥 효과를 넣고 보는 그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4D라는 게 기본적으로 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실제로 연출이 되는 건지 그냥 누가 그냥 대충 만드는 것 같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사실은. 이런 거 연출을 누가 하는지 혹시 아세요? 이런 거는 일단 영화 본편을 다 만들면은 영화 연출가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4DX 전문가가 장인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장인이라고 말할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정체가 뭐냐는 거야. 그렇죠. 그 사람의 정체가 그냥 4DX 그 영화관 회사 그냥 담당자 아니냐는 거예요, 제 말은. 저도 그게 불만이에요. 저도 몰라서 자세히 답변은 못 드리는데 그래서 저는 4DX를 어쩔 수 없이 보는 경우는 사실 본 적이 없고 유일하게 4DX를 보고 괜찮았던 경험은 딱 하나 프로메테우스밖에 없는데 보고 싶다. 프로메테우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프로메테우스 오프닝 시퀀스가 그냥 우주 타고 별을 그냥 부유하는 거잖아요. 그 장면만으로도 너무 만족을 해가지고
프로메테우스 같은 경우는 그거 정말 이게 의미가 없는 건 아니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그 영화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냥 4DX를 보고 기분이 괜찮았던 경험인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프로메테우스 같은 케이스에도 그 오프닝 시퀀스가 지나간 다음에는 사실 나한테 좀 방해가 됐고 그 4DX 효과라는 게 뭐 그렇네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끼워 맞춘다고 하셨죠. 그런 게 결국 문제인 것 같아요. 영화 기획 단계에서 우리는 4D를 쓸 거니까 여기서 연출을 이렇게 하자. 그런 게 아니고 영화를 다 만들고 나서 4D 기사가 뭐 알아서 작업하고 그 나중에 제작사랑 배급사에서 시사 정도는 하겠죠. 근데 그걸 이제 교정을 할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로건하고 존윅은 4DX임에도 불구하고 3D 안경을 쓰지 않아요. 왜냐면 그게 이제 나중에 그냥 끼워 맞췄다는 거죠.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의 4D X를 만드는 관행도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봐도 또 큰 상관이 없고 그게 하나의 재미가 되는 영화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한데 로건은 그러기엔 너무 적합하지 않은 영화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게 블록버스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드라마가 강한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좌석의 움직임 이런 거 너무 방해가 될 것 같고 저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기억나는 게 별로 없긴 한데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를 4D로 봤었는데 그건 사실 심각할 게 없는 영화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모래사막 같은 거 넘을 때 막 의자 움직이고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냥 놀이기구 타는 느낌으로. 그래서 그때 별로 나쁘지 않았던 기억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불만인 점은 4DX가 평범한 놀이기구가 아니라 영화를 만들 때 예술적인 도구로 좀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고려를 안 하고 이렇게 불필요한 느낌을 준다는 게 너무 불만스럽고 근데 그 가능성을 분명히 있죠. 가능성은 있는데 문제는 그 가능성을 획득하려면 그만큼의 시행착오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4DX가 전체 극장에 도입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정도의 노력을 기울이는 도구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아직 그 수지가 안 맞으니까 일부러 노력을 안 기울인다 뭐 그 정도 말씀이신가요? 뭐 네, 아무래도 돈의 논리일 것 같네요. 이유가 있다면은 왜냐면은 4DX 효과가 4DX 극장 안에서만 그 영화의 일부이지 일단은 우리가 그 영화라고 생각했을 때 그 4DX 효과가 그 영화라는 매체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는 지금 현재 그냥 상태가 그게 가능성의 유무와 상관없이 마치 예전에 영화를 기획 단계부터 3D로 하지 않은 경우에 그냥 3D가 가능하기 때문에 3D로 만들어서 영화를 보여주는 경우에 좀 뜬금없는 효과 장면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거랑 지금 4D의 상태가 비슷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3D가 굉장히 기획 단계부터 잘 엮여 들어가서 적소에 사용된 영화들의 경우에 영화 경험을 확실히 더 하나의 차원을 더 만들어주는 그런 걸 제공하기도 하지만 4D는 아직까지 그런 단계가 아닌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그래서 돌비 얘기를 잠깐 하고 싶은 게 사실 돌비 이제 사운드 리덕션 시스템이 처음 나왔을 때도 극장주들이 싫어했다 이거죠. 너네 이거 하려면은 우리 사운드 설비 더 들여야 되는데 니네가 돈 내줄 거냐. 그래서 이제 돌비는 너네 설비 안 바꿔도 모노여도 우리 시스템은 너네 지금 설비 그대로 쓸 수 있다. 이렇게 하고 그 이제 영화 자체를 제작할 때 돌비 슈퍼바이저를 보내갖고 협의를 했고 그랬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4DX도 그런다면 좀 더 영화에 더 녹아 들어가고 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이게 CJ 기술이잖아요. CJ에서 세계 뭐 몇 개국에 수출했다 이러면서 뭐 자랑스럽긴 한데 그런 식의 적극적인 사후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근데 이게 다른 차원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는 이상 현재로서는 좀 한계가 좀 명확한 것 같아요. 사실 4DX가 의자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바람 나오는 거, 바람이랑 물 같은 거 나오는 거, 발 밑에 뭐 지나가는 느낌 들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뒤에 뭐 튀어나오는 의자에서 뭐 튀어나온 거 이렇게인데 그게 시각청각이랑 비교했을 때 하나의 감각으로 통합되지 않은 게 일단은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만약에 하나의 감각으로 통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그러니까 이게 그냥 기존에 사실은 과거 영화들이 해왔던 것들을 그냥 모아가지고 다른 추가적인 뭐가 있을까 그냥 합쳐놓은 것 같은데 하나의 차라리 중점적으로 파고드는 게 낫죠. 예를 들면 정말 의자만 움직인다던가
아니면은 정말로 뭐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 뭐가 있으면 내가 발명해서 그냥 사업을 하겠죠. 근데 여러 가지의 그 뭐지? 얼터너티브 퓨처가 오늘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일단은 줄 수 있는 효과의 레인지가 거의 메뉴판 같다는 거죠. 그냥 뭔가를 좀 성취하기에는. 그러니까 그 기사가 대충 선택한 효과들로 4D 영화를 만드는 게 아니겠어요? 메뉴판에서 골라서 이거 가능하니까 기차의 진동 이거 가능하니까 이러면서 아쉽죠. 그런 면에서는 좀 아직은 좀 그냥 정말로 매체 부분으로서 사실 좀 부족한 상태인 것 같아요. 저희가 느끼기에는. 맞아요. 그러고 보면은 이 영화에서 진짜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아이러니가 많은데 로라라는 인물이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 게 결국에는 이 아이가 울버린의 뭐 일종의 일단 딸이라고 생각함으로 인해서 생을 연명시켜주는 존재이자 동시에 울버린이 결국 이 아이를 피하고 싶었던 거는 결국엔 이 아이가 울버린에겐 어떤 의미에서는 일종의 사신 아니었을까요? 이제 너는 떠날 때가 됐다. 죽음을 환기시키는 그냥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짧게 지나갔던 생각으로는. 궁금한 건데 이건 저는 쉐인을 안 봤는데 쉐인을 혹시 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옛날에 봤는데 사실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특별히 기억에 남아 있지 않네요. 그냥 근데 쉐인도 그런 영화예요. 그러니까 그 가족을 만난다는 점에서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서부 영화인데 어떤 가족집에 우연히 머물게 되고 근데 그 가족에게 약간 해를 끼치려는 사람이 있었나? 어쨌든 그 가족의 문제를 해결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사는 자식들도 있고 해서 그런 유대를 쌓긴 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그 카이보이가 피해를 입히긴 하는데 문제는 이제 울버린의 경우처럼 개판나진 않죠. 네. 아니 이게 울버린의 장례식에서 네. 그 로라가 쉐인의 대사를 추도사로 읊으면서 끝이 나잖아요. 그 쉐인의 대사예요? 쉐인의 대사 중에 일부래요. 근데 제가 쉐인을 안 봐서 이게 더 어떤 서부극의 단순한 어떤 구조적 유사성 외에 어떤 쉐인의 내용에 관계된 레퍼런스가 있나 해서 여쭤봤었습니다. 쉐알못이라. 저도 뭐 저는 서부극 알못이라. 근데 저도 사실 기억이 전혀 안 나고 사실은 그게 저는 영화 볼 때 그 축도사가 그 내용인지도 몰라가지고 근데 비슷한 점은 확실히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도 그 가족들의 자식들도 있고 그런 다음에 그 가족들의 자식들이 뭔가 약간 그 남자에게 약간 호감을 가졌나? 잡았나? 그랬던 거 잘 기억은 안 나네요 사실. 네, 기억이 안 나서 저를 신뢰할 수 없다. 네, 저희를 신뢰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행인 건. 다행이다. 그리고 이 마블 영화 중에 오랜만에 쿠키가 없는 영화였는데 대신에 앞부분에 프리쿠키로 데드풀의 예고편 아닌 예고편이 들어가 있잖아요.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데드풀이 요즘 슈퍼히어로 영화 중에서 제일 영리하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만드는 그런 슈퍼히어로 영화라는 점에서도 너무 재미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끊임없이 뭐 이제 배경에도 영화관에 이제 다 쓰러져가는 영화관이지만 오늘 밤 상영 로건 이렇게 적혀 있고 뭐 이게 울버린이었다면 이런 참사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면서 되게 이 영화에 재밌는 인트로를 제공해 준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네 되게 잘한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데드풀도 좋았고. 사실은 그걸 보면서 기분이 확 상했어요. 사실은. 네. 왜요? 왜냐면은 이거 정말 심플한 건데 결국에는 못 구했잖아요. 사람이 죽었잖아요. 저는 그거를 영화 안에서 사람이 죽는다는 걸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저는 사실 데드풀 자체가 그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되게 뭔가 비꼬는 영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 슈퍼히어로물에서 사람 죽는 게 너무 아무것도 아니게 된 지 오래됐잖아요. 뭐 대규모 폭발씬 저는 많은 영화들이 뉴욕에서 벌어지는 것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뉴욕의 인구가 너무 밀집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사상자를 낼 수 있는 곳으로 뉴욕이 발탁이 된 거죠. 그런 면에서 데드풀은 그것까지도 조금 약간
꼬인 시선으로 보게끔 만드는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물론은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그 영화 자체가 굉장히 반영적인 영화 그 단편이었으니까. 근데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데드풀이 어떤 캐릭터인지 사실 전혀 모르거든요. 뭐 어떤 영화인지도 모르는데 뭐 사실 거기 굉장히 뭐 비꼬는 요소 많죠. 왜냐면 공중전화 박스에서 옷을 갈아입는 것부터가 일단 사실은 슈퍼맨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히어로물을 연상시키는 요소니까. 그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로건이나 울버린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그 이전에 그냥 저는 재수가 없더라고요. 걔가. 약간 재수 없는 캐릭터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르겠어요. 그 캐릭터 자체가 뭐 히어로냐 아니냐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그럼 구해줄 생각은 왜 했을까? 그 단편만 보고 봤을 때는 그 캐릭터가 원하는 거는 히어로로서의 위치를 원하는 역으로 굉장히 갈망하는 캐릭터로 보였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게 아니라 물론 저는 데드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전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진짜 아는 데드풀에 대해서 아는 건 그 쿠키 영상이 다거든요. 근데 내가 봤을 때 그 캐릭터는 자기가 히어로서의 위치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구하는 캐릭터였고 사람을 구하는 게 중요한 캐릭터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인물 자체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그리고 그거를 비꼬 뭐 모르겠어요. 영화에서 어떻게 그걸 비꼴 수 있을지는 뭐 제가 보지 않아서 쉽게 말하기 힘든데 그런 면에서는 이제 오히려 굉장히 솔직하다면 솔직할 수 있죠. 욕망에 충실한 캐릭터처럼 보였고 그리고 그 욕망이라는 게 마블이란 프랜차이즈가 가진 욕망이랑도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지금 기억을 되살리고 있는데 데드풀 1편에서는 데드풀이 기본적으로 소위 말하는 정의의 편에서 나쁜 놈들을 처단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자기에게 해를 가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데드풀은 어떤 또 실험에 끌려가가지고 이제 뭐 얼굴이 전신에 얼굴만 아무튼 화상을 다 입어버리고 그래서 잘생긴 얼굴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놈들을 찾아내는 게 일단 얘의 가장 큰 목표고 부수적으로 이제 뭐 여자친구도 구해야 되고 뭐 그런 캐릭터인데 히어로 업무는 우버 같은 거고 그렇죠. 일종의 그런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히어로라고 보기도 힘든 게 왜냐면 악당이랑 싸우긴 하지만 그 악당들과 싸우는 거지 뭔가 사회정의 이런 거에는 큰 관심이 없는 캐릭터이기도 하고 이 마블 캐릭터 특히나 이 엑스맨 세계관 안에서는 제사의 벽을 깨는 거의 유일한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를 저는 데드풀을 작년 초에 처음 봤을 때 되게 신선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의 벽을 깨는 게 이제 신선한 시대는 물 건너갔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어로 장르에서 깬다는 건 여전히 신선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히어로 장르의 어떤 관습들을 비꼬는 거는 아까 또 말하신 것처럼 뭐 옷 쫄쫄이로 갈아입는 장면 뭐 이런 거 등등을 1편에서도 굉장히 많이 비웃거든요. 실제로 데드풀은 자기 쫄쫄이도 자기가 막 만드는데 막 시행착오도 많고 되게 그러니까 관습을 비트는 식으로 항상 이야기를 끌어가기 때문에 1편을 보면서 저는 제가 안 봐서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은 그 관습을 비트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그 관습에 노예면서 그냥 성격만 약간 바꾼 거 아니냐는 거예요. 관습의 노예라는 게 어떤 측면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할 거 다 하잖아. 쫄쫄이 입고 사람 구하고 악당이랑 싸우고 할 거 다 하면서 실제로 아닌 척하는 쿨한 중2병 환자 같아서 재수없다는 거예요. 아닌 척한다는 게 뭐죠? 그러니까 본인이 히어로가 아닌 전형적인 히어로가 아닌 척한다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히어로의 역할에 굉장히 충실하지 않는 거예요. 뭐 아닐 수도 있고 내가 영화를 안 봐서 이렇게 말하면 아닐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그 악당을 상대로 히어로랑 싸우는데 내 말은 걔 차이는 결국 쿨한 척하는 것밖에 없을 것 같다는 게 제 예상인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 제가 말하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보지도 않았으면서. 저는 쿨한 척 한다고 느끼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지금 디테일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당연히 이제 처음 영화를 한 첫 30분을 보면서 이 영화는 이렇게 약간 쿨하게 비웃는 영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도 그 선 안에서도 그렇게 뻔하진 않았던 것 같아서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저도 데드풀 보긴 했지만은 쿠키 영상이 불쾌한 거는 마찬가지였어요. 이건 안 돼. 너무 끔찍하다 이럴 때 샷을 되게 오래 잡잖아요. 클로즈업을. 그래서 뭔가 반전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총 맞고 죽은 배 나온 아저씨 시체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리고 거기 기대고 눕는다는 거가 좀 불쾌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그게 제가 재밌다고 느꼈으면은
좀 더 기발하다고 느꼈으면 재밌게 느꼈을 것 같아요. 저는- 역으로.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재밌었던 게 그건 거죠. 어떻게 말하면은 아까 말처럼 이 데드풀이 사람 구하는 거에 크게 뭐 관심이 없는 캐릭터일 수도 있죠. 그게 이 슈퍼히어로들한테 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네는 왜 생판 남을 구하려고 그렇게 다쳐가면서 해? 뭐 구할 수 있으면 구하는 건데 아니면 말지라는 그런 캐릭터잖아요. 그게 되게 저는 근데 그 장면에서 구할 수 있으면 구하고 아니면 말지가 아니라 사람을 못 구하는 걸 유머로 쓴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슈퍼히어로 장르의 콘텍스트로 보느냐 그냥 사람이 죽었다라는 어떤 그 서사의 요소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 아니 저는 컨텍스트로 봤을 때 그거를 못 구하는 걸 유머로 쓴다는 게 불쾌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슈퍼히어로라는 컨텍스트에서 사람을 못 구하는 게 유머인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네네네. 뭐 이거 저도 뭐 자세히 생각하면 그냥 불쾌하게 보고 넘어갔던 거라서 뭐 좀 더 생각은 해. 다음에 뭐 슈퍼히어로 영화를 또 다룰 일이 있으면은 그때 좀 생각해보고 얘기를 하기로 하죠. 네,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 뭐 깔끔하게 그걸 보고 뭐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봤던 건 아니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 제가 마치 노인이 죽는데 아무렇지 않게 느낀 사람 같은 느낌이 아니 근데 드네요. 그게 현관부자 말한 것처럼 분명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이거 굳이 계속 얘기할 필요가 없겠나? 근데 왜냐면은 무슨 말을 했지 또 까먹었다. 까먹으신 김에 제가 한마디 하자면은 사실 데드풀 1편에서도 나쁜 놈들을 해하거나 자기를 귀찮게 하는 엑스맨을 해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자기 손목을 자르고 갔지 무고한 시민의 죽은 시민의 배를 깔고 그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캐릭터성이랑.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는 그 후키 영상이 뭐 그렇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비도덕적이다라고까지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냥 불쾌한 유머라는 거죠. 네. 그럴 수는 네네.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데드풀이라는 게 대항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고 그렇게 반영적으로 했을 때는 당연히 관습적으로 쓰는 작가죠. 오히려 예를 들면은 작가랑 게임을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 사람을 어디까지 살려줄 것인가. 내가 뭐 그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그냥 바로 그냥 다이렉트하게 말하는 거라서 너무 막연한데 사람 구할 때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예를 들면 뭐 나뭇가지에 옷이 걸린다는 거 되게 관습적인 그런 것들 많잖아요. 그런 거 안에서 과연 어디까지 시간이 제한돼 있는가. 만약에 데드풀이라는 캐릭터가 뭐 그거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훨씬 더 재밌게 구할 수 있는 거고 컨벤셔널함을 무기로 해서 싸울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면 뭐 지금쯤에서 뭐 뒤에서 뒤통수를 맞을 때가 됐는데 하고 보면은 뭐가 나와서 뭐 준비를 해놨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어쩌면은 그게 기발했다면은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뭐 새로움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사실은 되게 재미없고 클리셰 범벅인데 나 되게 신선하지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더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아까 그 무고한 시민의 배를 깔고라는 표현을 듣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 부분은 저도 확실히 좀 너무 나갔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이 영상에서 그런 슈퍼히어로가 슈퍼히어로의 모습으로 변신을 하는 거를 비꼬려면 결국은 목적에 실패하는 장면이 들어가야 된다는 점에서 사람이 죽는 거는 사실 크게 저한테 불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로건의 노래 얘기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 게 선곡이 되게 일반적이지 않다고 보여지는 선곡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조니 캐시라는 컨트리 가수의 노래를 많이 썼더라고요. 트레일러에서도 그 사람의 노래를 썼고 실제로 마지막 장면에 크레딧이 올라갈 때 나오는 노래도 그 사람의 노래인데 가사 같은 부분이 약간 영화 조응하면서 그 쓸쓸한 정서가 잘 드러나는 노래 선곡이어가지고 확실히 슈퍼히어로물의 느낌을 지우고 가려고 작정을 했구나라는 생각은 좀 들었었어요. 그리고 서부극의 이미지가 훨씬 더 잘 살아나는 대신에 노래 뭐 기억이 별로 저는 나는 게 나지 않아서 할 말이 없네요. 미안합니다. 그냥 저 마지막 장면이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 노래가. 저는 마지막 장면에 그 플러스 십자가를 X로 바꾸는 순간에 되게 고독하게 홀로 남겨진 기분이라서 둥 떨어져서 고독할 때 웃으시는군요.
부르셨거든요. 박장대소를. 그건 박장대소 안 했어요. 아닐까? 박장대소 안 했어요. 저는 그냥 훗 정도 했겠죠. 저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옛날에는 진짜 극장에 떠나가라 웃어가지고 저 옛날에 연극 볼 때 저 때문에 공연을 망쳤다는 배우들이 이럴 수가 몇 명 있었는데 정말 많이 좋아졌고요. 저는 조금 박장대소의 순간은 이거 약간 아까 그 해운대 같은 느낌인데 그 프로페서 X가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그 보트 로건이 보트를 사서 둘이서 도망치려고 살려고 했던 보트가 선시커인데 선시커 이러면서 끝이 나잖아요. 너무 심파여가지고 저기서 저 얘기를 할 줄 몰랐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약간 슬펐는데 특히 그 패트릭 스튜어트의 주름살과 그 왜소한 뭔가 잠옷 대신 입은 티셔츠와 이런 걸 보면 좀 슬픈데도 불구하고 약간 실소가 났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그 캐릭터를 좀 망가뜨리는데 특히 프로페서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사람이 저도 뭐 엑스맨을 저 은근히 엑스맨을 한두 편 빼고는 다 봤거든요. 사실은 제가 기억에 남아있지 않아서 그렇지. 근데 이 양반이 어쨌든 되게 멋있는 양반인데 그 사람을 너무 많이 망가뜨려 놔가지고 그게 오히려 더 방해가 되는 면이 있다. 이 사람이 좀 사실 뭐 예를 들면 아버지 얘기를 하자면 아버지라는 사람이 어깨만 축 처져 있어도 충분히 감정이 오는데 갑자기 아버지를 기억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갑자기 아버지가 그러면 아빠 왜 그래? 막 헛소리하고 치맥기를 보이고 조금 슬프죠. 그리고 그런 면에서 이제 사실은 이 사람이 훨씬 더 멀리 내다보는 사람인데도 오히려 그런 면도 너무 많이 없애버린 것 같아서 아쉬웠던 것 같아요. 뭐 물론 나이를 든다는 게 어떤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죠. 다시 약간 어려진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쵸. 때도 쓰고 막 그러니까 프로페서를 보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프로페서의 캐릭터에 비해서 좀 많이 나간 것 같아서 저는 어쨌든 사실 감정적으로 가장 슬픔을 많이 줬던 게 프로페서였는데 그러면서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 슬플만 하면은 자꾸 흔들어 나가지고 슬플만 하면 슬프게 놔두면 되는데 더 슬퍼라 막 이렇게 그러니까 장풍을 쏘는 느낌.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마무리를 위해서 추천 영화로 깜빡했다. 저도 사실 깜빡했는데 방금 제가 이렇게 쓱 봤는데 추천 영화란 글씨를 제가 봤어요. 대박. 그래서 역시 우리의 미주사랑. 미주사랑 진짜 짱이다. 저희가 급하게 생각할 동안 먼저 얘기해 주시죠. 예, 저는 듀운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SF의 고전이죠. 데이빗 린치 감독판이 있고 또 이제 드니 빌네브가 블레이드 러너를 끝낸 뒤에 이제 또 감독을 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리메이크인가요? 그렇죠. 예. 해서 두 개 다 일단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 데이빗 린치 거는 한번 보시라 이거고 드니 빌네브 거는 나올 거니까 기대하시라 이거고 거기다가 또 데이빗 린치 판에는 프로페서 역을 맡은 패트릭 스튜어트가 거니 할레크라고 역을 맡아서 또 나왔거든요. 나름의 그 어떤 그 연결점이 있는 거죠. SF 영화에서 참 많이 공헌을 하셨어요, 이분이. 해서 왜 이걸 추천을 하냐면은 이 세계관에서 베네 제세리트라는 어떤 수녀회 같은 게 있어요. 그 이제 수녀회에서 인간의 정확히 말하면 메시아의 유전 형질을 범우주적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세대 간에 해서 그런 모습이라든가 또 레토 아트레이트 2세라는 또 인물이 있어요. 레토 아트레이트 2세는 영화판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소설판에 나오는 폴 아트레이드의 아들인데 이 사람이 영생을 누리기 위해 아라키스라는 행성에 사는 초자연적 생물인 모래송어들하고 결합해서 인간의 모습을 포기하고 3,500년 동안 집권을 해요. 황제로서. 너무 오래 하는데? 그렇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재밌는 거가 이제 던컨 아이다호라는 조연이 있는데 요 아트레이드 가문하고 또 인연이 깊어요. 근데 인연이 깊은데 나중 가면 이 던컨 아이다호의 클론을 한 수백 개, 수천 개를 재생산을 해서 마음에 안 들면 죽이고 살리고 이래요. 해서 오히려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클론의 인권을 존중하는 게 당연한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되레 옛날 작품인 요런 듄 같은 걸 보면은
우리가 지금 상식으로 상상하기 힘든 어떤 새로운 모습, 클론이라든가 유전 관련해서 그런 재미있고 새로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펭귄맨님 혹시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신가요? 저 찾았어요. 네, 뭐 얘기해 주시죠. 네. 어쨌든 간에 어제 이제 박근혜 씨의 탄핵이 결정되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자연인 그냥 박 씨의 탄핵이 결정되었고요. 저는 사실 로건을 생각하면서도 그러니까 로건을 녹음하면서 사실 그 생각이 났어요. 이게 정말 되게 지루한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로건은 뭐 이제 쉴 수 있게 되었지만 그게 뭐 좋은 결정인지 나쁜 결정인지는 잘 모르겠고 그런 면에서 저는 기타노 다케시의 키즈 리턴을 추천하고 싶고요. 키즈 리턴은 다케시가 사고인가? 어쨌든 다케시가 사실 워낙 사고를 많이 쳐서 무슨 사고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다케시가 사고로 아마 거의 은퇴를 생각해야 됐을 땐가? 근데 이때가 지금 사실 아닐까 봐 약간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재기가 어쨌든 불가능해서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다시 가지고 나온 영화가 키즈 리턴일 거예요. 갑자기 제가 자신이 없네요. 근데 이제 뭐 어차피 다 스포일러 하는 방송이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 키즈 리턴이 이제 두 명의 고등학생처럼 보이는 아이들의 그냥 방황과 좌절을 담고 있는 영화인데 저는 사실 이 영화가 이제 힘들 때 보는 영화거든요. 이 영화의 내용은 사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뭐 그 일이 중요한 건 아니고 사실 제가 이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 영화 자체가 좋은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마지막 대사 때문에 좋아하는 건데 이 마지막 대사가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자 결국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라서 그런 건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 고등학생들이 이제 자기가 다녔던 고등학교에 돌아와서 자전거를 타고 운동장을 한 바퀴 원을 그리면서 돌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앉은 애가 앞에 앉은 애가 우리 이제 어떡하지 하고 이제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함을 얘기할 때 이제 다른 아이가 걱정하지 마 우리 아직 시작도 안 했어라고 해주거든요. 그 장면에서 되게 많은 저는 되게 많은 위안을 받았고 그런 의미에서 로건의 제가 뭐 별로 사랑하던 캐릭터는 아니지만 어쨌든 로건에게 작별을 구하면서 너는 가지만 우린 어쨌든 계속 산다는 의미에서 키즈 리턴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까먹은 관계로 급하게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아까 얘기하던 중에 잠깐 나온 것 같은데 그냥 보면서 당연히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게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왜냐면 제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를 처음 봤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그냥 사실 이 하비에르 바르뎀이 너무 센 캐릭터라서 그 연쇄살인이라는 게 굉장히 흥미롭고 자극적인 주제잖아요. 그리고 그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사실 진짜 재밌는 게 그러고 보니까 나한테 감사해야 돼요. 내가 사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하려다가 왠지 그러고 해서 내가 지금 급하게 찾아봤어. 아무 생각 없이 하려다가.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에 저는 갑자기 쓸데없이 말이 길어지네. 첫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라서 갑자기 말을 하고 싶은데 그 얘가 경찰서에 잡혔다가 처음 이제 하비에르 바르뎀이 하비에르 바르뎀이 잡혔다가 이제 수갑이 이렇게 묶여 있는데 그 수갑 묶인 손으로 이제 경찰을 살해하잖아요. 목을 졸라서 죽죠. 근데 이 영화의 재밌는 점은 그 살해할 때 보통 영화라면은 고통스러운 살해당하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보여줄 텐데 그 클로즈업이 하비에르 바르뎀한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하비에르 바르뎀이 눈을 불끈 뜨고 진짜 사람을 죽이는데 그 순간에 마치 하비에르 바르뎀의 혼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 인간이 한 명 한 명 죽여나가면서 좀 더 상실되어가는 인간성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리고 물론 살인자의 그리고 정말 죽어가는 것 같아요. 하비에르 바르뎀도 너무 힘들어서 그런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인 영화라 가지고 갑자기 참견했습니다. 네, 저는 사실 뭐 조금 다른 의미에서 처음 봤을 때는 그래서 하비에르 바르뎀의 이야기와 또 도망 다니는 모스의 이야기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봤었는데 그게 되게 신기했던 게 제목은 완전히 그 토미 리 존스 캐릭터에 맞춰져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다시
두 번째 볼 때부터는 아무래도 그 에드 톰 벨이라는 캐릭터인데 토미 리 존스가 연기하는 그 나이든 보안관 역할에 집중을 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볼 때마다 되게 그 부분이 좀 항상 슬프고 지나간 시대에 대해서 그리워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깨닫는 그 노인의 이미지가 그냥 뭔가 비슷한 것 같아서 로건과 추천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로건을 보면서 내내 떠올랐던 거는 그 에브리맨이라는 소설인데 필립 로스가 쓴 에브리맨을 보면 그런 구절이 있어요. 노년은 전투가 아니다. 노년은 대학살이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로건에도 들어맞는 이야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전투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학살당하는 거죠. 노년이라는 건. 그래서 굉장히 슬펐고 그런 면에서 소설도 함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는 펭귄맨님이 선택한 무슨 영화죠? 퍼스널 쇼퍼라는 영화를 할 건데요. 그냥 짧게 소개해 주세요. 네. 올리비에 아사야스 감독이 작년에 만들어서 사실 뭐 영화제에서 그럭저럭 괜찮은 평을 들으면서 입소문을 키웠던 영화고 제가 좋아하는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주연을 맡아서 좋은 연기를 펼쳤다라는 평을 듣고 있는 영화인데 보셨나요? 저 아직 못 봤어요. 그러시구나. 저도 사실 못 봤는데 한국에서는 지금 이미 개봉을 해서 맞아요. 왠지 이제 내려가고 있을 것 같아서 속상하긴 한데 저희가 보고 싶으니까 그냥 할 겁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는 퍼스널 쇼퍼로 돌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 영화 시작해서 이만. 아 맞다. 그걸 마지막에 인사도 하는구나.